네, 주말을 맞아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동시에 충청 지역을 찾아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설로 다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관련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야 경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을 보면 오늘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모두 충청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을 찾아가서 자치분권 개헌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낙연 후보는 유관순 열사 사당 참배한 뒤에 민생 현장을 찾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충청 지역에서의 표심 잡기 위한 행보일 텐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경선이 첫 시작점이 충청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세를 좀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의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격차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5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인프라 등이 좀 적다는 이유로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 조세권, 그리고 조직을 스스로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주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저는 좀 시기적절한 공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어떤 행정수도 이전 방안은 사실 논의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거의 수십 년간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왜 자신들은 추진할 수 있는지 또 그동안 해왔던 지방분권과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구호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를 표하고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 예. 이런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개인적으로 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이 충청 지역을 방문하면서 또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반대하고 자신들이 하는 것을 잡아뜨린다 이런 워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당 내에서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고 특히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계신데 이러한 당내 상황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또 자신들의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야당의 사안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야당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충청 표심 그럼 지금까지는 어느 후보에게 좀 더 무게가 쏠려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수치까지는 기억나진 않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한데 사실 충청 지역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또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해보면 또 지지율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두 후보 모두에게 공략해야 할, 개척해 나가야 할 지역이면 좀 사실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 좀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 간의 득실을 좀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공정성 시비 격화가 좀 일어났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캠프 내 인사가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어느 정도 좀 생채기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논란이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이낙연 후보도 사과를 하고 황교익 씨도 사과를 하면서 각자 서로가 했던 잘못들을 조금은 인정하고 양해를 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짚어볼 것은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가 8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게 자신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내정하는 과정에 어떤 후보가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 황교익 씨가 막 관련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시도한다는 걸로 너무 비하했던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도 독일 출신인 이참이라는 분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했었습니다. 최장수 사장을 할 만큼 사실은 그분은 신학 전공이었고 연기자였을 뿐인데 그 업무를 또 부족하지 않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냥 자격 논란 정도로 됐었어야 될 문제를 마치 공정성의 문제로 만들었던 건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 논란이 이제 촉발된 게 상대 측 후보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상대 후보 측의 이런 전략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권 대변인께서 공정성의 문제까지 갈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건 상식상의 수준이었다라고 보거든요.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경력이 있다 하면 음식과 관련된 어떤 경기도의 위원을 맡겼으면 별다른 이견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음식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반적인 어떤 역사나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 능력을 갖춘 분을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고 또 그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그 전문성에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저는 이분이 과거에 했던 행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떡볶이의 원수지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뭐 대북 지원을 끊어가지고 쌀이 남아 돌아서 그걸 가지고 떡볶이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떡볶이를 맛있게 느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2018년에도 떡볶이가 전국푸드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뭐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짜장면 맛있게 느끼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세뇌당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그 경력 하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의심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상식선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 친일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왔는데 이 친일 프레임은 개인적으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야당에 대해서 원래 하는 프레임이었는데 이게 경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친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 후보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거 상당히 쉬울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황교익 씨의 이런 거친 말에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러니까 원로가 당의 네. 원로가 직접 또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 한 그 대선 경선의 후보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너무 황교익 씨에게 좀 끌려다니는 당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 자체가 이렇게 크게 다뤄질 만큼 중요한 건이었냐라는 것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근데 여튼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사실은 그 당사자들이 되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느꼈었던 부분이라, 근데 이것이 좀 잘 마무리되지 못할까 우려가 있었는데 예. 그래도 좀 원로의 도움으로 서로 사과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서 좀 다행히 이제 잠잠해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았는데 네. 사실 이게 또 2라운드에 돌입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와 먹방을 찍은 그 유튜브 촬영 날짜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났던 그 당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도 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는 또 반박을 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건 황교익 씨,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 건이랑은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천 화재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를 시기별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일정을 마치자마자 다음 날 일정은 취소하고 올라와서 새벽에 도착하긴 했으나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른 일정 모든 것을 미루고라도 올라왔어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은 좀 저는 달게 받아야 되는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사안의 비판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때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면서 이 직무유기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부도 책임자가 어디서 뭘 했냐라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7시간이 아니라 20시간 만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적이 밝혀졌으면 즉각 사과를 했어야 정상일 텐데 그 이후에 경기도 측의 해명도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웠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냐면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억측이다.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한 국민들은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보고받고도 바로 그 일정들을 취소하지 않고 이 황교익 씨와 먹방을 찍은 다음에 올라왔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그 자존심 높은 이재명 지사께서 사과를 하신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좀 사과할 일을 안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 조금 이야기 드리고 예. 싶은데 이게 새벽 5시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9시 좀 넘어서 이 화재가 일정 정도 조금 잠잠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과는 조금 구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더 코멘트 드리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월급 시간 행적이 안 밝혀져서 문제가 되었던 건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행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소홀히 했다는 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바로 뭔가 일정을 취소하고 뭐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그 자리에 가거나 뭔가의 그런 심각성을 파악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네.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어느 정도 화재가 진압돼 가는 1단계로 또 내려가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필요한 담당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어떤 경고 조치나 방송 조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원격으로 지시했던 것은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을 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이 한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46%로 앞설 것이다.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을 때는 36대 36, 동률을 이룰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해석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사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 또 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예. 통상 여론조사를 볼 때는 그 흐름으로 이것이 좀 어떤 추이가 있구나 아니구나 정도를 보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악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발언이라든지 부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민주당에게 시민들이 좀 많이 실망했던 부분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께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으로 부렸던 일이나 아니면 좀 그것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계속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였던 것이 저는 이 전반적인 하락세의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기존의 지지층의 성향과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의 성향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시작되는부터 그 결집층이 상당히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양자 대결에서 모두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결집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지층이 저렇게 40%까지 나오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이 유보 지지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대결시켰을 때는 유보층이 한 16% 정도 나오고요.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21%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후보께서 저희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25일 비전 발표회부터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런 비전과 정책들을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모든 후보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지지율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여권 후보 누가 와도 이낙연 후보가 오건 이재명 후보가 오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도 있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이 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어떤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펼쳐보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당내 내홍과 관련된 어떤 분란과 관련된 그런 갈등적인 측면만 부각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경선 버스가 무탈하게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홍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토론회 문제로 좀 논란이 있다가 잦아드나 싶었다가 녹취록 파문이 일었고요. 이 녹취록 파문도 당 내에서 다시 좀 침묵을 하면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가라앉나 싶었는데 이번엔 또 비상대책위원회 관련된 진실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김병민 대변인이 이건 전혀 황당무계한 허위 보도고 가짜 뉴스라고 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의 어떤 진이라고 보지는 않고 윤석열 후보 측도 지속적으로 지도부와 이제는 협조하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였고 앞으로 있을 토론회 일정에는 충분히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봉합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한 표현입니다. 황당무계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파악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당내 지도부들 사이에 어떤 갈등적인 측면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양한 억측이 나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단 비대위 논의까지 나오는 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를 뽑으신 지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스스로 뽑은 당대표를 갑자기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자고 하는 건 어떤 예. 경우에도 좀 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저는 좀 커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약간의 갈등이 있나? 이런 정도였다가 최고위에서도 이것이 부각되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를 통해서도 이게 다시 확인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저는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당대표는 누구와도 되게 신뢰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녹취록을 이렇게 꺼냈던 것은 그런 어떤 내적 신뢰를 깨는 것이어서 저는 이것은 뭐 그냥 겉으로 이제 함께 한다고 해서 쉽사리 신뢰가 회복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취록 부분에서 아무래도 당내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좀 코멘트를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사실 저도 대표께서 이 녹취록 공개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지사 측 간의 어떤 그런 내용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한 녹취록을 정확히 공개를 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태를 봉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은 오히려 그때 침묵했다면 더 갈등적인 모습이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좀 잘 풀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딱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누군가를 비아냥대듯이 이걸 마무리하셨어요. 예. 그래서 되려 이 의도가 정말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자신이 처했던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자 함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그런 SNS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녹취록을 공개하는 그 게시물에서도 대표께서는 이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당내 모든 갈등이 일단락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고 또 최근에는 이 조언을 많이 들으시고 브리핑이나 어떤 발언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이제는 이 반창고만 붙이면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실제로 발언들을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윤석열 캠프 측에서 비대위 추진한다 뭐 이런 진실 공방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라디오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나온 표현들 역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직설적인 표현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핵심만 요약을 하자면 불편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무계하다, 가짜뉴스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윤 캠프 측의 입장들도 난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대표의 입장에서는 비대위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태가 또 계속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면 그게 커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대표와 어떤 윤석열 후보 측 캠프 간의 어떤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확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대선 캠프에서 한 후보 대선 후보 캠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논의한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캠프 측에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뭐 발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발언이 어떤 윤석열 후보 캠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후보 캠프에서 그 발언이 나온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도 물러났고 이제 선관위원장 자리에 누군가를 앉힐 것인가 이 부분도 새로운 또 뇌관입니다.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 카드는 일단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새로운 카드 어떤 인물이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들어보면 어쨌건 지금 현역 의원 중에 중진 의원분들은 다수 이제 캠프에 많이 소속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전직 의원 중에서 선거를 몇 번 치러본 분을 좀 모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로의 지혜가 필요하다 혹은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 와야 한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지금 당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 건가요? 저도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는 듣지 못했고요. 다만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대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거 승리 경험이 있는 외부의 인사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 당내의 어떤 분란을 저희는 한 2주 정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인선되는 인사는 뭐 대표든 지도부든 또는 다른 당내 구성원과 특수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론되는 인물 중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많이 거론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와 다른 후보들 간의 갈등을 그나마 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갈등이 봉합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거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되게 기대를 모았던 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계로 사실상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후퇴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대라기보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리더십이 다시 서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좀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취임할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느 정도의 대선에서 역할론을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엔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까? 뭐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라디오에서 맥락을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당이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큰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닐까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이 네.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대변인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부적절하고. 기류가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서병수 위원장을 뭐 밀었던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상당 부분 지금 곧 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류가 바뀌었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을 논의해 본 적은 논의하고 말고는 저희 당내에서 어떤 최고위나 이런 데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25일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풍은 없겠는지요? 사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것을 제도화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사실은 완전히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다기보다 2004년에 만들었던 언론중재법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책임을 기자에게 묻기보다는 사주에게 오보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으신 것은 좀 감안하고 예. 그것을 어떻게든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 노조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킨다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항상 민주당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토론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특정 브랜드 신발이나 생태탕 보도를 했던 방송인 김모 씨,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었다면 처벌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키려는 그분들조차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 5배 징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건 민주당 정권뿐만 아니라 차후에 다른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될 법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